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스의 초대석. 야, 오늘은 제가 평소 때 흠모에 맞지 않던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데이터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 삼토씨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삼토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는 얼굴을 보일 수 있는데 이미지가 아주 멋있게 나오죠. 네, 실물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네네. 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 방송은 처음이시니까. 예. 네. 삼토씨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업무를 좀 짝 있게 하면 그런 닉네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거 업무와 연관이 있는 네. 그러한 닉네임입니다. 네. 아무튼 아마 직장인이신 것 같고 그 본 직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예, 그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 닉네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20여 년 해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오해들을 보통 하세요. 제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직장 취미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 내에서 하는 것들은 대외적으로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대외적인 것만 보시니까 저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소홀할 거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반대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거의 99.9%는 직장 일이고 1% 갖고 SNS 활동을 했는데 그것들이 부각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근데 네. 저는 이제 삼토시님 그 닉네임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 보고 제가 딱 그거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딱 알게 됐네요. 예, 부동산 관련 칼럼니스트는 주말에만 쓰고 있고요. 그렇죠. 평일엔 지장이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은 좀 말아주십시오라고 좀 혹시 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장인 동병상련으로서 말씀드린 것들이었었고요. 책이요 나왔어요.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일단 제가 책을 다 읽어봤지만 일단 좀 무리한 부탁이겠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 지금까지 최장 기간 2014년부터 연간 기준으로는 최장 기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상승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번에 이번 기회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기회는 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역시 이게 선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상승의 박탈감이 벼락거지나 벼락 부자나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 난 평생 이번 생엔 틀렸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쓰신 글이네요. 네네. 저는 제 생각은 기회는 언젠가는 다시 온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영원히 없지는 않다는 내용으로 좀 다룬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 포함해서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좀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계속 칼럼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월 달이고요. 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는 이제 올해 시장이 펼쳐질 텐데 그래서 일단 전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 2020년까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4년부터 약 7년간 지금 상승을 해왔고 최장 기간 상승인데 보통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홍준욱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그 주택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서 그게 점차 이제 입주 물량으로 변화되면서 그게 이제 서울 부동산을 누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이제 진두르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5년, 6년 이상 상승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약 5만 호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는 상승이 멈췄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상승을 했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대세 상승의 근간은 2017년 파리 대책이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이제 집값을 이제 하락을 주려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틀어막힌 점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임대차 입법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세가를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매매가의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면 그런 면들이 결합되면서 원래는 집값이 떨어졌어야 할 타이밍이 아직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 작년에도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대요. 결국은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결국은 2020년 시장까지도
상승장으로 만들었다. 네, 영향을 그렇게, 미쳤다. 예. 예.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때도 전망을 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때는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계속 음. 상승을 전망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2018년 폭등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예. 2018년에 폭등을 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하나. 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매물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네. 2018년에 특별히 12월 31일 헬리오시티 입주 말고는 2018년 토탈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집값이 폭등한 건 역시 매물이 안 나온 그 측면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정책이란 변수가 워낙 크게 네.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서울 입주 물량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난 뭐 10여 년 동안 최고 입주 물량인데도 저는 전세 가격은 빠질 줄 알았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네, 근데 전세 가격도 안 빠지잖아요. 임대차 입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차별 상승률을 보면 임대차 3법이 검토되기 시작할 때부터 꿈틀대고 이제 발의되니까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 시장 결국은 이제 좀 조정될 타이밍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 올해 2021년 시까지 넘어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해? 네.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네. 올해는 그 상승을 향한 세 박자가 다 이제 갖춰지는 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세 박자요? 네. 세 박자가 뭔가요? 예. 수요 공급 유동성인데요. 네. 수요는 사실은 예전에 그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2015년에 네. 서울 10년차 부부와 서울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더라.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2018년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한 게 있는데 그 제가 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서울 10년차 부부 말고 좀 더 서울 아파트 시세에 연관이 있는 계층이 있나 좀 따져봤는데 네. 뭐 78개 조합으로 따져봤더니 그중에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와 똑같이 움직이다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예. 10, 11년차 부부입니다. 10, 11년 차. 야. 그 말인즉슨 경기도에 사는 예. 10, 11년차 부부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예. 실수요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네. 서울에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잠재 수요층으로 넣어야 된다. 네네. 결국은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계층이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를 했는데 네. 서울 아파트도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계층이 2014년부터 증가를 하자 서울 아파트도 2014년부터 상승 전환했고 네네. 이 계층이 2019년에 다시 감소를 했어요. 근데 2019년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하락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강남도 빠졌었어요. 예. 네, 굉장히 완전히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층이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21년에 큰 폭으로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대표적인 매매 실수요층이 2021년에 증가하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좀 올해 상승을 견인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네. 공급은 입주 물량으로 보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 약 5만 호가 서울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네. 올해 2만 7천 호 정도 예상이 되니까 거의 반토막이 거의 반토막 났죠. 이제. 네. 예. 결국은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실수요층이 늘어나는 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는 상황이 2021년이고 네. 마지막으로 유동성인데 제가 유동성을 볼 때 그 M1, M2를 둘 다 보거든요. 네네. M1은 이제 현금, 예금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그렇죠, 쪽이고 그렇죠. M2는 이제 그 M1 더하기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묶인 그렇죠, 돈인데 그 M1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9% 이상이었던 해가 과거 그 서울 아파트가 KB 부동산 기준 5% 이상 상승한 해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 36년간 서울 아파트가 5% 이상 상승한 해가 13년인데 네. 그중에 11년이 그 M1이 M2 차지하는 비율 29%를 넘었던 해고 네. 근데 지금은 그 M1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2월 기준 36.4%로 와. 1986년부터 관련 데이터가 집계된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유동성의 절대 규모도 최대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시장에 언제든지 쏟아 넣을 수 있는 에너지인 측면도 그 지금 사상 최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고 유동성이 사상 최대인데 그런 해가 2021년이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올해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면 50조.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들어맞기 때문에 안 오르면 이상한 시장이 지금 된 게 202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짚어주시니까 2021년은 조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객관적인 팩터를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신뢰도가 확 더 올라가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한 건 아니죠. 뭐 그건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결국 올해 서울 집값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조건이 갖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에 대한 근거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방은 어떨까요?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포함해서. 사실은 줄곧 수년간 서울과 그 수도권만 보다가 이번엔 광역시 쪽으로 좀 눈을 넓혀서 들여다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부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서울 수도권과 그렇죠. 5대 광역시, 인천을 광역시. 제외한 광역시들은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상승, 전세가 상승,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따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는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입주 물량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전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가 이제 전세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광역시는 훨씬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부산이 2022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좀 매매가, 전세가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분석이 가능한 셈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좀 광역시들 중에서도 좀 대구와 인천이 좀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 편차가 크긴 한데 예를 들면 송도는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반면에 인천 자체가 입주 물량이 많은 이유가 뭐 검단 신도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광역시 전체로는 대구와 인천이 좀 앞으로 입주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사실 울산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3년 인허가 물량으로 봤을 때 2023년 이후에는 부산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런 입주 물량을 광역시를 좀 보실 때는 입주 물량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네요. 지금 서울하고 다른 점 왜냐하면은 대부분 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오르면 여기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서울하고 좀 다른 문제로 일단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셨고 그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요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워낙 사이트들이 좋아서 플로테크가 좋아서 사이트도 좋고 당장 2년 후까지는 착공 물량 보시면 대충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착공 물량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이게 조금만 손품을 파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저희가 뭐 저희만 아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시장까지도 정리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올해 서울 집값이 이제 그거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상승세가 계속 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사실 뭐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거 보는 입장이고 저는 이 상승이 저는 2023, 4년 전후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 당시부터 2023, 4년부터 이 서울 부동산에 하방 압력을 주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사실 이 입주 물량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2년까지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근데 23, 4년 되면 다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2017년에 기억해 보시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가 약 7만 5천 호 정도나 되는데 그게 2023, 4년에 죄다 입주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동남권만 봐도 뭐 둔촌주공, 뭐 개포주공 1, 4단지, 뭐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잠실의 뭐 진주 미성크로바 등이 다 반포주공 1단지 뭐 이런 것들. 23, 4년에 다 입주를 하는 단지들이거든요. 아무래도 22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버블이 굉장히 더 커질 텐데 버블이 커지면 이제 버블이 취약해지는데 그 취약해진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좀 영향이 1차적으로 가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024년부터 급감을 시작합니다. 네, 2013, 14년부터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데 당장 1인 가구는 사실은 네. 서울 아파트의 주요 매매 수요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졌을 때 그 11년차 부부의 급감은 좀 실수 요청이 감소한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실수요층들 자가로 특히 마련해서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마련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시기일 텐데 네. 급가면 같은 경우는 진짜 수요층이 좀 감소하겠네요. 진짜. 네.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기 시작하는 게 23, 4년부터이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 물량이 2015년부터 늘어나서 2018년에 급증을 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8년 동안 매물이 잠긴 물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중공공임대 했던 거 풀리는 시기에 그게 이제 2023년부터 그러면 물량이 풀리기 시작할 테고 2026년에 그 매물이 되게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일시적으로 풀리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나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안한다면 주택임대 사업이 이제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엔 세부담 같은 걸 고려해서 좀 매물이 많이 이제 8년이 지나면 매물이 좀 많이 나올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마지막은 좀 3기 신도시인데요. 1기 사실 서울 부동산이 중장기 하락장이 과거 2차례 있었죠. 1991년부터 95년. 2009년부터 2013년. 그때 보시면 1991년부터 95년엔 1기 신도시 입주 시기랑 마주치고 전국적으로 뭐 1기 신도시 플러스해서 200만 호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 하락장 때도 사실은 판교, 광교 입주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도시 입주를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과거의 사례를 입증이 되고 3기 신도시 위치도 잘 보시면 1기, 2기 신도시 웬만한 도시보다 좀 서울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랑 서울 사이에 있어요. 더 근접성이 더 높죠. 그래서 서울의 전세가에 적어도 1차 영향이 커지리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더니 그 서울의 전세가와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 간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입주 물량이 높으면 서울의 전세가가 흔들리는 상황이 과거의 데이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전세 사시는 분들하고 신도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밀접도가 높은 것들이네요. 그렇게 결국은 서울이 이제 적어도 전세가는 3기 신도시 입주 때 흔들릴 수가 있고 그 판교, 광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6, 7년 뒤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3기 신도시는 2019, 20년에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6, 7년 뒤라 그러면 2026, 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입주를 개시한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뭐 서울의 입주 물량이 23, 4년에 다시 늘고 그다음에 11년차 부부가 2024년부터 감소를 하고 또 그 주택임대 등록 사업 물량이 이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풀릴 게 예상되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2026년부터 입주를 개시한다면 좀 그 기간 동안은 서울 부동산이 좀 조정장을 겪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3년 4년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 조정이 시작할 거다. 수년간 좀 하락장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락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통계를 또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또 이제 바닥을 예상할 수 없지만 좀 이게 좀 어느 정도가 좀 우리가 어차피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첫 집을 마련한다라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분들이 좀 어떤 타이밍에 집을 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볼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상당히 먼 미래이긴 한데 그 2023, 4년부터 이제 고점으로 조정장을 수년간 겪는다고 했을 때 과연 언제까지 조정을 겪을 것인가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고려 요소인데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2028, 9년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때 서울 부동산이 2026년부터 다시 공급 절벽에 빠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25 서울 주거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아직 5만 호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해서 그 5만 호 이상의 가구를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 아시다시피 인허가가 계속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고 해서 인허가도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절벽이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서울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단지 비중이 22%거든요. 22% 정도. 그리고 2025년 되면 33%가 됩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 56%가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재건축 해줘, 재건축 하고 싶어 이렇게 재건축을 요구를 해도 정부에서
묵살을 할 수 있었죠. 네네. 단지 비중이 적으니까 20%밖에 안 되는 단지들. 음. 그런데 이게 33%가 되고 과반이 돼버리면 재건축 요구를 묵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표가 몇 표입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밥솥이 이제 압력을 조금씩 빼줘야 폭발을 안 하는데 지금 계속 압력을 지금 안 빼놓고 지금 계속 잡아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난 몰라. 다음 정부는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느낌에. 네, 근데 다음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 압력이 계속 눌러놨기 때문에 결국은 터지는 시기가 오는데 2030년에 과반이 이제 재건축 대상 단지가 돼버리면 이 재건축 요구를 묵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속 눌러놨던 압력을 한꺼번에 풀어주면 대규모 멸실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갑자기 또 그때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면도 생기죠. 그래서 이 어떠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들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점차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선거의 후보자들의 이제 재건축 공약을 낼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대규모 멸실의 가능성 서울이. 근데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일기 신도시가 올해부터 이제 재건축 연한에 다다릅니다. 그렇죠. 분당이 91년도 입주했으니까 딱 30년 넘었죠 이제. 네, 뭐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 할지 좀 갈리겠지만 어쨌든 그 서울보다는 뭐 성남시나 각 지자체가 정비 사업이 좀 우호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자체가 우호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2020년대 후반부터는 일부 단지들의 멸실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근데 일기 신도시의 멸실이 되게 파급이 큰 게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전세가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멸실을 해도 거기 계신 분들이 주변 단지로 좀 이주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전세가가 낮아서. 개포 주공이 다 절로 갔잖아요. 부천이나 인천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데 일기 신도시는 전세가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즉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멸실을 하게 돼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굉장히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서울이 대규모 멸실 가능성, 뭐 일기 신도시가 멸실을 시작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이 되고 서울 자체도 공급 절벽이고 마지막으로 36년간의 부동산 역사를 데이터를 돌아보면 서울 부동산이 5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은 어떠한 정부라도 그 기간 동안 하락을 하면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전망대로 23, 4년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2028년 정도 되면 약 4, 5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락을 용인할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들, 대규모 멸실, 서울의 공급 절벽 이런 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적어도 28년 전후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서울에 올라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질문 드렸고 답변을 받았냐면요. 이게 주택을 당장 사실 분들한테는 이게 큰 메시지가 안 될 텐데 결혼을 아직 안 하시는 세대들이라든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몇 년 후도 보셔야 되고 10년도 후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집도 집이지만 광역 교통망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오늘 선토시민께서 해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다가 이런 좀 데이터들을 녹여 넣어서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뭐 책에도 이런 얘기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정책들 보면 공급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한 200만 원가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중간에 2023년부터 해서 24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은 공급이 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또 그 기간에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크게는 사실 뭐 3기 신도시와 이사 대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엔 빨라야 26년부터 입주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5년 전에는 안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판교 위례 광교가 그 토지 보상이 진행된 지 5년 이후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2021년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는 입주를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사 대책인데 이사 대책의 맨 첫 문구를 보시면 전국 주요 대도시에 2025년까지 83만 호에 해당하는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5년 거의 첫 파트에 있어요. 네네. 이번엔 솔직히 말했더라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되게 뭉실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 부지 확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지 확보죠. 네. 땅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입주도 아니고 청약도 아니고 그쵸. 땅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5년까지. 네. 그러니까 25년까지 입주할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대책들인 거거든요.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대요, 또. 네, 노력이고 실제 그 여러 가지 뭐 네. 공공 정비 사업이 사실 얼마나 많은 민간이 참여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이사 대책은 저는 이전 대책과는 좀 진일보된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전까지는 집이 모자르지 않다, 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에서 대규모 공급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현재 정부가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네. 이 대책이 과연 추진력 있게 시행될 수 있을까가 하나 관건이고 그리고 과연 민간이 참여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어도 단기간 4, 5년 내에는 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대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심상민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거 이제 김창훈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똑같은 논리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수 아닙니까? 이게 2025년까지 부지 확보인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김창훈 장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솔직한 거죠. 솔직하신 얘기죠. 네. 근데 당당하신 거예요. 이게 당당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 이전 정부의 그러니까 이전의 정책들보단 진일보했고 구체적으로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도심 내의 정비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비 사업과 이게 신규 택지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신규 택지는 그냥 수용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비 사업은 주인이 다 민간이잖아요. 네. 다 설득 작업을 하고 모아야 되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벌써 뭐 성산시형 같은 경우도 뭐 참여하지 않겠다고 현수막이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많은 단지들이 참여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삼토시님 분석대로 결국 그래서 2028년 9년도가 좀 절정이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공급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까지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좀 2026년 이후로 공급이 많아질 타이밍에 좀 조정될 타이밍을 좀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들도 지금 좀 잠재 수요자 분들은 당장 이사하실 분들은 좀 상관이 없겠지만 예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시기에 2023년 4년 이후에 서울이 조금 침체에 좀 빠진다. 라고 했을 때 혹시 이제 대체제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서울의 대체제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에 6대 광역시를 좀 열심히 다뤄봤는데 네. 총 4가지 정도로 좀 그 4가지 분석 툴을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A라는 지역의 중간 소득 가구가 A 지역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금 부담을 계량화 숫자로 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6대 광역시를 지금 다 조사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과 6대 광역시가 지금 같은 파도를 타왔다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렸다면 의미가 없는데 광역시와 서울이 좀 다른 파도를 타왔다는 데 기회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과 광역시가 2002년까지는 같이 움직이다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은 급등하고 광역시는 이제 천천히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서울이 조정장에 빠지니까 이제 광역시들이 급등을 했던. 부산 뭐 장난 아니었죠. 네네. 뭐. 약간 다른 파도를 타고 있는 셈인데 그 광역시 안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곳을 찾아봤더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가격, 집값을 그 금리와 소득으로 봤을 때 이제 측정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6대 광역시 중에 2번째로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6년간 평균 대비해서. 그리고 그 단기 물량 부담으로 착공 물량을 봤는데 착공 물량은 이제 가장 부담이 적었던 데는 울산이었고 부산은 6대 광역시 중에 4번째로 좀 부담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은 편이었죠. 네네네. 4번째로 부담이 적다는 건 이제 2-3번째로 부담이 많다는 뜻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건 인허가 물량이 부산이 급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9-20년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상대적 거꾸로 말하면 2023년부터는 부산이 좀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거든요. 장기적인 물량 부담이. 서울하고는 또 크로스가 되는 네, 서울이랑 크로스가 되는 게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부자 비율을 좀 봤어요. 네. 그 지역별로
아파트 한 채당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를 좀 따져봐요. KB에서 매년 발표하는 거. 네, 저도 분석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 예. 그걸 아파트 수랑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재밌다. 예. 비교해봤더니 아파트 한 채당 그 현금 부자가 제일 많은 곳은 역시 서울이었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두 번째가 부산이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의외였습니다. 부산이 경기도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현금 부자는 경기도가 더 많은데 그쵸, 아파트 그쵸. 한 채당 현금 10억 이상 보유자는 부산이 더 많다는 거였거든요. LCT가 7,200 할 때 알아봤어. 그렇죠. 그런 쪽에 아무래도 영향을 예. 많이 미쳤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순위가 서울, 부산, 그다음에 대구, 경기 순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대구는 사실은 입주 물량이랑 인허가 물량이 다 많거든요. 예, 아까 단기, 말씀하셨죠? 중장기 예, 다 물량 맞죠. 부담이 있는 예. 곳인데 부산은 입주 물량이 향후 2년은 많지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23, 4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겠구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또 현금 부자도 부산이 아직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서울이 대체제로 보기에 좀 포스트 서울로 보기에 좀 괜찮지 않나. 특히 서울이 23, 4년부터 좀 안 좋을 상황인데 부산은 23, 4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2009년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예. 그래서 부산이 좀 상대적으로 좀 3, 4년 뒤엔 좀 더 유망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어요. 데이터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겠네요. 야, 이게 단순히 부자 수만 가지고서는 이런 인사이트가 없었는데 이게 아파트당 부자의 개수를 좀 따져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보다 부산이 더 서울을 대체할 만한 지역으로 눈에 띈다. 네. 되게 멋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일단은 여기서 1부 좀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는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 아까 처음에 앞으로 5년 집을 살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를 기획했던 그 의도대로 많은 분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데이터들, 좀 메시지들을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을 지금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전략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1부에서 이만큼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